반갑습니다, 여러분. KBS 한국어 2주 끝장 기출 핵심 개념 특강의 6강 여러분과 함께 창한 영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영역은 제가 느낄 때는 호불호가 심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창의성이 굉장히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한 영역의 문제를 보는 것도 많이 기쁘진 않고 푸는 것도 혹은 만드는 것도 좀 덜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차라리 암기, 어휘, 어법이 낮고 창한 영역이 오히려 골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아픈 골머리를 저희가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창한 문항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51번부터 60번에 위치하고 있고요. 문항의 개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어휘, 어법보다는 적지만 쓰기보다는 문항의 개수가 좀 더 많아요. 창한은 시각자료를 통한 내용 생성, 조건에 따른 내용 생성 이렇게 문항의 내용들을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하나가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 대왕거북이 같은 게 얹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비추론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시각자료로 보여주고 모모를 하는데 계속해서 유비추론이 여기에 섞여 있다. 그것이 포인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차에는 유비추론이 없었고 어떤 회차에는 유비추론이 모든 문항에 걸쳐져서 나왔었던 경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평소에 암기하던 것 말고 추론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영혼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특징들을 몇 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린 유비추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데서 이렇다고 하면 다른 거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을 거야 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유비추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 형태에 따라 시각자료를 통한 내용 생성, 조건에 따른 내용 생성 두 가지 유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각자료 자체가 많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으므로 그 부분은 많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유비추론에서 뽑아낸 특성과 이것을 적용한 적용점이 괜찮은지 그 부분에만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각자료를 통한 내용 생성 첫 번째 큰 유형에는 그림 가와 나의 세 내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동그라미 번호로 나열을 해볼 수 있는데요. 1번 봅니다. 두 그림을 모두 활용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논지 혹은 주제를 찾는 작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그림을 예측하기. 세 번째, 두 그림의 표현 핵심, 주제를 분석하는 표를 보고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다음으로는 특정 상황과 관련지어 빗대어 설명하거나 사례를 들어서 물어보는 내용들을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고 이런 걸 빗대어서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누군가가 공부하는 방법을 A가 공부하는 방법과 B가 공부하는 방법이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자, 이 내용을 보고 직장 생활에서 이런 부분의 팁을 얻으려면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이 문항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건, 글에 따른 내용 생성입니다. 이 조건은 보통 공익광고 문구와 관련된 걸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신문 기사 제목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글의 내용으로 다른 장르로 제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시각자료, 조건에 따른 내용이 회차에 따라 어느 때에는 비중이 줄고 어떤 때는 늘어나고 유비추론도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 중에 무언가를 만나더라도 나는 적당한 준비를 다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조건, 글에 따른 내용 생성 유형은 한 단락 정도의 글, 종종은 사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네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기 두세 개 정도, 관련된 속담이나 한자성어 찾기 등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형, 속담이나 한자성어를 찾는 것은 어휘 영역과도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 까다로운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몰랐을
한자 성어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 성어 중에 임기응변 이런 것들, 그런데 요건 좀 쉬운데 이것과 의미가 비슷한데 조금 더 어려운 관련된 유사한 한자 성어는 없나? 이런 묶음을 함께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휘 어법을 잘 공부하면 여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또한 쓰기 영역에서 퇴고 문항을 풀 때에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안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유비추론이 많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런 문항이 출제되었을 때 아마 기존의 유형만 보시던 분들은 이거 뭐지?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문제를 새롭게 냈어?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유비추론에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은 기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감을 좀 잡아보도록 할까요? 향수, 관성, 매듭법, 제3의 법칙, 과자와 펭귄, 꽃다발과 화분, 구심력과 원동력, 지우개와 수정 테이프, 커피 가공 방식, 세탁의 과정. 평소에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주제는 이 중에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저는 커피 가공 방식, 커피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문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꽃다발과 화분도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식물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식물을 죽이는, 사실 살인자라는 식물의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데요. 식물을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꽃다발과 화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꽃다발은 무언가 더 꽃이 예쁘고 크고 화려한 느낌은 있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느낌이 있고, 화분은 무언가 볼 때는 선물로 받을 때 예쁘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오랫동안 식물이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에 나와 있는 주제를 보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인간 사회에 빗대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꽃다발처럼 하려면, 화분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커피 가공 방식이라면 아마도 기계로 만드는 것, 또 손으로 핸드드립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런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특징을 서술한 것을 인간 사회에 빗대어 적용하는 것이 바로 유비추론의 문항적인 특징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상황이나 혹은 물품이나 여러 가지 내용과 내가 인간 세상에 빗대고자 한 것이 유사성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유사성이 뛰어나야 여러분이 정답으로 고르시기에 수월하겠죠. 그런데 만약 유사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것과 인간 사회에 빗댄 내용이 거리가 멀다면 여러분은 머리를 조금 약간 쥐어뜯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확장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유비추론의 구체적인 개념들을 열어서 이 내용들을 보고 향수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런 걸 인간 사회에 빗대면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향수 너무 많이 뿌리면 좀 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언가 어떤 행동이 과한 사람, 예를 들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걸로 무언가 이렇게 끌어당겨 보는 거죠. 유사하게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유비추론의 개념을 노란색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고 갑니다. 낯선 개념 혹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친숙하고 단순한 어떤 개념이나 주제와 하나씩 비교해 나가는 전개 방법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쉬운 예를 통하여 혹은 인상적인 예시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잘 전달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는 잘 알려진 것을 통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 나온 어떤 음식을 보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거 어느 회사의 브랜드랑 관련된 거래, 이거 누가 만든 거래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브랜드를 통하여 이 제품에 대한 걸 이해를 빠르게 하게 되는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옷을 보고 말할 때가 있죠. 이거 좀 어디 브랜드 스타일인데? 맞아. 거기 거야. 그럼 역시 이런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일상생활 안에서 그런 것이 유비추론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유비추론의 예들을 보시고 기출 문제와 유사한 연습풀이를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창안 영역과 관련하여 유비추론에 대한 것들 아주 큰 카테고리를 한번 헤쳐나오고요. 저희 두 번째로 큰 카테고리에서는 인쇄 광고나 방송 공익 광고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회차에서는 이 내용의 비중이 컸던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 광고는 여러분께서 몇 번 클릭하고 눈으로 쓱 보시면 게임을 거의 끝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공익 광고 방송 협의회, 공익 광고가 나와 있는 공식적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접속하셔서 구경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한 멋진 광고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광고 포스터 한번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를 보시고 그럼 어느 날 그 내용이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 짠 하고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출제했던 그 문항들 중에서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만들고 이게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대로 나오기 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공익광고의 내용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문장 같은 걸 선택지로 아예 지정해서 문제를 만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구경을 하시면 되겠다. 대주제와 소주제로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어 왔는가 창안 영역에서 다루어졌는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대주제 자연환경 안에서는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물 등등등, 산림, 보호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사회 공동체 면으로는 선거, 장애, 헌혈, 노사화합, 부패, 효의 실천 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적인 흐름이 변화할 때 가치관도 변화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효의 실천에 관하여 옛날에는 어떠한 가치관이 많았을까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대꾸하지 말고 그냥 다 따라라.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모님과 내가 적절한 거리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도 예전처럼 내 자식은 계속 내가 데리고 살면 좋지보다는 나도 100세 시대에 노후를 누릴 건데 우리 좀 따로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고 공익광고는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공매너 부분 볼까요? 공공질서 및 공공예절, 언어생활, 인터넷 예절, 친절, 바람직한 언어 사용과 층간소음 예방, 스마트폰 사용 예절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음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잘 느낀다 정도가 아니고요. 많이 예민합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에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오고 한 2주 정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여러 집들의 소음이 많이 들리는 집에 살고 있거든요. 스위치를 이렇게 켜고 끄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청소기 이렇게 따깍따깍 가고 이렇게 톡톡 찍는 소리, 그리고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물 틀면 수압이 올라가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다른 집의 소리가. 정말 여기에 동의해요. 층간소음 예방, 공공매너가 필요하다. 이런 공익적인 내용을 우리가 신경 쓰자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입니다. 가정과 청소년에 관련된 것들도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가족계획, 청소년, 학교폭력, 가족 간의 대화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사회 부분에 대해서 국가 브랜드, 국민의식, 국가 경제, 기타, 통일 등에 대한 것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께서 하나 추가로 얹어가셨으면 하는 부분은 한국이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인종이 와서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쪽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과 관련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그 사람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자녀일 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생활에 대한 것들, 우리의 차별적인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익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항상 이야기되는 남녀차별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많은 내용을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및 기타 영역이 있겠습니다. 비대 사용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정말 실생활적인 내용이죠. 제가 간혹 쓰다 보면 어디에 가서 그 물 온도가 굉장히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청기 광고, 독도, 양치의 필요성, 소화기 비치, 식중독 예방, 헌혈 후 유의사항,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등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림이 여러 개가 나오고 위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안 영역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영역이어서요. 2행시, 3행시가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개를 만드는 방법들이 많이 묻곤 합니다. 창안 기출 주제 중에 기타의 내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 기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요. 음주운전, 인종차별, 언어폭력, 말이 사람을 더 크게 때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들도 기출에서 출제가 자주 되곤 했습니다. 저희 이제 창안 문항의 유형이 대충 어떠한지, 유비추론을 꼭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조건의 내용들을 주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선택하는 내용들을 골라야 한다. 기타 사회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항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와 돌을 인간 사회에 유비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가, 여러분께서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그리고 나, 돌을 쌓고 있는데 지금 뭔가 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안정적이어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네요. 무언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얼른 아래에다가 돌을 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가에 나와 있는 선풍기는 예전에 있었던 선풍기와 무엇이 가장 다를까요? 날개가 없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선풍기를 만든, 또 유사한 선풍기들을 만든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아주 큰 놀라운 아이디어예요. 제 주변에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이 선풍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름에 선풍기 날개에 움직이니까 자꾸 손가락을 넣어요. 그러다 보면 다치는 일들도 있고, 저도 가끔 선풍기 앞에서 머리를 말리다가 머리카락이 선풍기에 말려 들어가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풍기는 그런 염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급하게 무언가 대책을 살짝 마련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의 느낌을 찾아보았습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가를 활용하여 이 예전의 선풍기와 다른 특징이 있는 이것을 통하여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정답으로 가장 적절하겠죠. 새로운 시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능력. 새로운 모양의 선풍기와 무관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거리가 좀 멀고요. 나와 의견 차이가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별로. 생각을 구조화해서 보기 좋게 혹은 정돈을 하는 방법. 이것도 그다지 유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항이 나오곤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친절하게 이 선풍기는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 뭐뭐뭐 이런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그 설명이 간략화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내용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사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돌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얼른 밑에 다른 돌을 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랫돌로 윗돌 괴기 계속 이렇게 도는데 계속해서 돌이 불안정해요. 이 경우는 아예 모든 돌을 다 치우고 차분히 맞는 모양대로 쌓아서 위로 올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천장에서 물이 새자 물이 새는 곳 아래에 대야를 놓아두었다.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나요? 아니겠죠.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어디에서 물이 샌 건지 누수 검사를 해야 합니다. 수돗물에서 적수가 나오자 수전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수돗물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검게 나오는 일들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이때 수전, 수도 꼭지 이 부분만 바꾸면 될까요? 수도관을 교체해야 되거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지허리의 단추가 떨어져 클립으로 고정하고 회사에 출근했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 있어요. 제 얘기예요. 네, 다음 불안하죠 그럼. 그리고 저는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찝고 강의한 적도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시 방편이죠. 다음 4번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단기 대출을 받아 납부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카드를 자르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5번입니다. 소화의 불편함이 빈번하게 느껴지자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이것은 비교적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나와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소화의 불편함이 빈번하게 느껴지자 밥을 먹고 매번 소화제를 먹었다. 매번 어떤 약을 먹었다.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매번 손을 땄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5번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므로 1번부터 4번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나와 정반대의 문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한 영역은 이와 같은 문항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행시, 3행시를 물어보든 어떤 글의 제목을 물어보든 표의 내용을 보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든 상상력을 많이 발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비추론에서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먹는 것,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예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물어보는 문항이 나오는 것이므로 문제를 풀 때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듣기와 말하기 조금 쉬운 게 많이 있고요. 쓰기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도가 약간 고민되는 애매한 영역이 창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대비를 많이 하셔도 어차 하고 그 회차에 다른 유형이 나오면 당황하실 수 있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KBS 한국어 2주 끝장 교재 안에 여러 기존에 나왔던 유형과 기출에서 자주 나온 것과 가능한 다양한 것들을 담아두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창한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잘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유비추론의 예시,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단 유비추론은 본래 항상 인간 사회에 빗대어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유비추론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추론하는 것인데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 이것을 인간 사회로 한 번 더 얹어온 것이므로 여러분께서는 그냥 유비추론을 다 보시면 안 되고 인간 사회에 빗대어서 이야기에게 적절한 부분만 골라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그냥 유비추론의 예시 이것을 검색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론과 연결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 창한의 내용 정리를 마쳐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영역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